엔저 그리고 대북한 리스크 다음 주에 쿼드러플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2000선 지지력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. 자,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일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토로스 투자증권의 김대준 연구원과 이트레이드 증권 WM 영업센터의 정영훈 차장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.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삼성중공업 수주계약 해지 소식의 약세입니다. 삼성중공업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어제 삼성중공업은 2조 5,900억 원 규모의 수주계약이 해지되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. 4위 키워드는 삼성전자, 샤프의 투자입니다. 삼성전자가 샤프 지분 3%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. 이 소식으로 LG디스플레이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3위 키워드는 폴리실리콘 가격 2주 연속 급등입니다. 폴리실리콘 가격이 2주 연속 급등했습니다. 이 영향으로 OCI 등 태양광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어제 나온 뉴스였죠. 삼성전자에서 샤프의 지분 3%를 투자한다. 3%인데 은행권 빼면은 최대 주주라고 합니다. 대체로 반응은 윈윈 정도의 효과를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정작 오늘 주가 흐름상으로 보면은 LG 디스플레이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김대준 연구원이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. 네, 일단 삼성전자의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샤프에 104억 엔을 투자하면서 이제 3%의 지분을 받았는데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융회사를 빼고는 최대 주주 지위에 올랐습니다. 이렇게 삼성전자가 샤프에 대해서 어떤 지분을 늘렸다는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.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이나 이제 원가 경쟁력 차이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특히 삼성전자는 현재 8세대 이제 LCD 그 공장 설비를 갖고 있습니다. 하지만 샤프는 이제 10세대로 60인치 이상 정도의 이제 패널을 생산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삼성전자와 샤프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샤프 쪽이 오히려 원가 경쟁력이나 생산성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이제 패널에 대한 공급망을 조금 다양화시킨 것 같습니다.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기존 자회사로 이제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패널을 받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중소형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뭐 이런 쪽에 패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늘렸는데요.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은 삼성전자보다는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.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그 자체적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닌 샤프에서 이제 패널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LG 디스플레이가 좀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오히려 우세, 그 최고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상승하면서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어떤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앞으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. 그리고 현재 그 패널의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것보다 약간 안정되면서 이런 그 흐름이 2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삼성이나 뭐 애플이나 각종 이제 스마트 기기들이 2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안정적인 그 LCD 패널 공급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이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LG 디스플레이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.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 뭐 2월 달에도 상당히 좀 선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. 예상했던 것보다는 LG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도 좀 안정돼 있는 것 같고 상당히 좀 선전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자,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난주에도 급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수요일 날 발표드린다고 말씀드렸죠. 7% 급등했습니다. 주간 단위별로 보면은 뭐 10주 연속 올랐다고 하는데 반면에 중국의 반덤핑 예비 판정이 3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. 이런 점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정영훈 차장이 태양광 관련주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. 예, 그 폴리실리콘의 현물 가격이 상승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있던 재고들이 소진이 됐던 것들에 가장 큰 영향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일본, 미국 등 태양광 발전의 설치 기기들이 실제적으로도 증가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여파로 그동안 재고로 쌓여 있었던 폴리실리콘이 그 재고가 해소가 되는 그런 국면들이
그 현물 시장에 영향을 미친 그런 상황들인데요. 이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쌓였던 재고들이 없어지고 새로 그 폴리실리콘을 공급을 해야 되는 OCI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가동률이 100%에 이를 정도로 앞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그 개선 전망치,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양광 관련된 그런 업체들 전체적으로 그 현물 수요가 지금 수요로 인해서 그 시장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. 특히나 이제 그 작년도나 재작년도 그 이전에 태양광의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차지했었던 유럽 시장이 유럽 위기 이후에 별다른 그런 그 시장의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가운데서 2월 달 들어서면서 유럽 시장에서도 역시 태양광 시장이 좀 그 확대돼가는 그런 그 현상들이 그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뭐 중국하고 일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태양광에 대한 수요들이 예년 이상으로 다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태양광 관련된 그런 그 업체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그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태양광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것들이 어떤 뭐 일시적인 상승에 그치는 것들보다는 아마도 상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태양광 관련주 작년까지 2년 동안 고생시켰던 섹터 같은데요. OCI 같은 경우도 올해 연초부터 주가가 잘 나가다가 실적 발표하면서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크게 뭐 상승폭을 다 까먹었었고 지금 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역시 뭐 1분기, 2분기 실적이 뭐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외국인 장중 순매도입니다.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. 걱정을 할 정도의 매도 규모는 아닌데 어쨌든 뭐 상징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16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됐던 점이 좀 부담은 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외국인의 수급 상황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뱅가드 펀드 문제는 이제 좀 잊어도 좋은지 그리고 또 최근에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 중국계 자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이런 내용 포함해서 김대준 연구원이 수급 상황 좀 정리해 주세요. 네, 일단 그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이 좀 그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. 이렇게 외국인이 어떤 그 배경에 따라서 그 주식을 팔고 있는지를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. 일단 그 금감원에서는 이 매월 이제 외국인이 어떤 국가가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이제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는 영미계 자금이 좀 빠지고 있고요. 중국계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 그 작년 11월부터 최근 그 올해 1월까지의 그 상황을 좀 보면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한 1.8조 원 정도를 샀고요. 그리고 영미계,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,500억 원 정도, 특히 그 11월과 12월에는 샀지만 1월에는 좀 많이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영국계 같은 경우에는 그 순매도 규모가 한 2.5조 원으로 계속해서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. 이렇게 영미계 자금과 중국계 자금이 서로 이제 상쇄가 되면서 최근 그 외국인의 어떤 흐름을 조금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물론 이 상황상으로 봤을 때 뱅가드 BM 변경에 따른 이제 외국인 순매도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. 이 영향은 오히려 그 1월 때처럼 지금은 크지 않고요. 앞으로 계속 되지만 그 영향력 자체는 계속해서 작아질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중국 쪽을 좀 봐야겠는데요.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.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기관들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들 수가 있는데요. 하나는 이제 CIC라고 이제 중국의 투자공사고요. 두 번째는 국가외환관리국이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이제 기관 투자자, 특히 이 QDI라고 하는 그 적격 내국인 그 기관 투자자라는 게 있는데요. 이거는 우리나라 또는 다른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하는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자하고 그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개념입니다. 특히 이 여기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주체가 살 것이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요. 현재는 이 QDII가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12.5규획에 또 밝혔고요. 또 자본시장 개방화나 뭐 위안화 국제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외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. 현재 그 QDI의 그 쿼터에 비례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 국내 주식 순매수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과정이
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인 자금이 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. 그래서 그 외국인 흐름을 봤을 때는 영미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좀 등락을 반복하겠지만 그래도 중국계 자금이 꾸준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지, 다만 그 강도는 약해질 수 있지만 조금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특히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어쨌든 뭐 수급상으로 볼 때 오늘 외국인들 뭐 순매도로 전환됐지만 아직은 걱정할 만한 매도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또 중국계 자금이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런 점 봤을 때 뭐 수급 상황은 아직까지는 뭐 나쁘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문제는 지금 뭐 엔화 환율인데요. 달러엔 환율 오늘 94엔대까지 뭐 장중에 좀 올라갔었는데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 별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뭐 시기적으로 봐서도 뭐 별 내용이 나올 만한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저 현상이 또 뭐 엔저가 가속화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정용훈 차장이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. 예, 그 일본 은행이 그 이번에 회의 관련 내용들은 뭐 그렇게 큰 흐름이 없을 거다라고 했던 것들은 예상이 됐었던 그런 바입니다. 하지만은 그 일본은행 총재의 이제 구로다 하루이코라고 하는 후보가 지명이 되면서 이 인물이 상당히 일본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다 그런 일본의 엔저에 대한 정책들을 그 지속적이고 좀 강하게 그 추진을 할 것이지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그 엔화에 대한 그런 그 추세를 좀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이제 엔저에 대한 이제 그 피해를 받은 그런 업종들이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그 엔저의 추세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우려감들은 지금 현재보다는 그런 그 예전에 그 엔화가 하락을 했을 때 속도보다는 좀 완화가 되긴 하겠지만은 그 기조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그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하지만은 국내에 있는 그런 수출 기업들이 엔저에 대한 대처를 이미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본의 움직임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아마도 1분기에 좀 국한등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엔저에 대한 그런 추세들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들은 이런 엔저의 상황에서 국내 수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출을 잘 이끌어 나가는가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지난번에도 엔화 가치가 급락할 때 95엔 정도에서 일단 좀 막혔었는데요. 일단 뭐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영향력도 부정적인 영향력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물론 뭐 그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. 뭐 그렇다면 일단 뭐 시장에 충격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시장의 공감은 95엔 정도가 꼭대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다시 디커플링입니다. 다우지수가 잇따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 영 맥을 못 칩니다. 전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시장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자, 정영훈 차장은 우리 시장 디커플링이 나타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? 예, 일단은 그 전 세계적인 자금 흐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어느 국가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자금들이 사가지고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반면에 국내 시장에는 그런 자금들이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은 글로벌 자금들이 보고 있는 그런 시각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전에는 그 리스크 관리, 특히나 그 위험 자산에 대한 그런 투자들을 상당히 꺼려했지만은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일단 경기 회복을 한번 시켜놓고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들이 형성됨과 동시에 이제 리스크에 대한 그런 우려들은 떨쳐버리고 어느 섹터나 아니면 어느 국가에 투자를 해야지 수익이 더 많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은 국내 시장은 다른 여타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이익이 나는 그런 시기가 좀 늦기 때문에 그 외국인 투자가 자금들이 덜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 같은 그런 경기 침체를 오래 겪었던 그런 국가들이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은 국내에 있는 그런 수출 기업들은 그 경기가 활성화되는 그런 훈풍을 타고서 그러니까 여파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기업 실적들이 좋아지는 그런 그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이나 아니면은 뭐 유럽이 괜찮아지고 그다음에 일본이 좋아지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좀 힘들지만은 분명한 것은 시간을 두고서 국내 시장에도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
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디커플링이 해소가 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국내에 있는 수출 기업들 수출 교역량이 얼마나 더 증가를 하는가를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런 수출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아마도 외국인 매수가 다시 또 공격적으로 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국내에 있는 그런 여건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국내 그 정치 상황들이 그렇게 뭐 좋은 편이 아닙니다. 신정부가 지금 출범을 하고서 어느 정도 내수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방향들을 제시를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일으켜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런 시점들이 아마도 3월 달 정도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지만은 그런 시점들이 점차적으로 늦어짐에 따라서 그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3월 달 정도 3월 달까지는 상당히 좀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긴 하겠지만은 이러한 상황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외부 요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3월 달에 그 기본적인 전략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디커플링 구간들을 저점 매수로 삼으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시장은 이후에 아마도 선진국 시장을 또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일단 뭐 환율이나 문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지금 뭐 미국의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유럽 지표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돌아서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수출상으로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뭐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 이런 점도 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요새 시장 흐름 보면은 글쎄요, 뭐 삼성전자가 한 번씩 올라가면서 지수를 레벨업 시키긴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뭐 선도주, 대장주가 좀 없는 가운데 뭐 헬스케어라든지 IT 부품이 가장 강했죠. 뭐 중국 관련 소비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돌아가면서 종목별로는 좀 시세를 내는 종목 섹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김대준 연구원이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. 네, 일단 현재처럼 그 조정 장세가 나타날 때는 조금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떤 업종이 좀 잘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 IT하고 헬스케어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트렌드에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하지만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좀 숨고르기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높고요. 특히 하지만 이제 그 현재 같은 상황에서 또 다른 업종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관련된 모멘텀을 좀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. 일단 외국의 경기 지표를 보게 되면 현재 그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는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,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PMI라는 중국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,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엇갈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 3월이 되면 아무래도 정협과 전인대에 따른 정책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. 특히 중국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물류구매협회가 2005년부터 발표를 했습니다.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 정도의 이제 그 누적 데이터가 있는데 3월에는 항상 이 지표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올해 2013년 3월에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어떤 업종이 조금 유망할 것인지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학이나 아니면 유통이나 음식료 같은 업종이 조금 그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물론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떨어졌지만 아무래도 정책 모멘텀 때문에 단기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직면할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유통이나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자체가 그 중국 정부의 시진핑과 리커창 체제가 신도시화 정책을 내세우면서 이 도시화를 조금 더 높이고 최종 소비층의 그 소비를 조금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최종 소비층이 늘어나게 된다면 국내 그 유통과 음식료, 특히 중국에 수출하는 그런 업종들이 조금 더 개선될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.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뭐 시퀘스트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하원에서는 그 연방 정부 폐쇄 법안을 막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월 중국 모멘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김대준 연구원이 전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중국의 2월 제조업 PMI가 부진하게 나타나는 데는 좀 계절적인 요인도 있다. 그래서 3월 달에는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미리 생각해갖고 좀 길목 지키기 식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하나의 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.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